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참 가문의 영광이네요. 제가 강단에 서보고요. 제가 르콜든블루 다닐 때 졸업할 쯤 됐을 때 제가 나중에 나도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꿈을 참 많이 꾸거든요. 꿈을 크게 꾸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꿈 중에 하나에 오늘 좀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력을 좀 소개해 주셨나요?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이름은 이지연이고요. 전직 가수인데 그렇게 오래 활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히트곡이 많아요. 뭐 바람아 멈춰다오, 뭐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런 노래들 요즘 많이 리메이크 돼서 많이 또 좋아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지금은 한국 만으로 얘기할게요. 만으로 42살 요리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시시한데 제가 사실 6년 전에 르콜든블루 아틀란타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아틀란타에서 꽤 유명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두 식당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호텔 세인트 레지스에서 이제 근무를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까 뒤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창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식당은 이름이 에어룸 마켓 바비큐라는 미국 바비큐 식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적인 맛을 가미를 해서 꽤 성공한 식당이 됐어요. 지금 2년 반 정도 시작한 지는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현재 1년에 25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한 13명이 앉을 수 있는 20평도 안 되는 가게고 굉장히 후미진데 전혀 럭셔리하지 않은 그런 가게예요. 주 5일만 근무하고요. 굉장히 좀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그 남부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이번에 5월 달에 아틀란타 매거진이라고 한 50년 된 굉장히 정평이 있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한 3년에 한 번씩 베스트 바비큐 식당을 뽑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 식당이 1위를 했어요. 이제 5월 후에 이달 후에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 관심도 많이 받았고 조금 시기도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은 그 바비큐가 미국인들한테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 바비큐가 그들의 정통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가 또 한국 재료를 써서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모르는 이 미국인들한테 그런 재료를 써서 자기들의 음식을 1위까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제 좀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업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왜 성공 비결이 뭐였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성공이라는 게 뭔가 저의 성공에 대한 저의 철학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 하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려면 본인이 정말
정말 재미없어서 하는 일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가야 되나,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간다면 우리 인생에 자는 시간 빼고 한 70%는 그래도 우리가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참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삶이 절대 성공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성공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는 그 기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생에 기회가 몇 번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온 게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인생에 3번 온다는 건, 나는 그 잘못된 그 세뇌된, 말하자면 진짜 브레인워시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회다라는 게 왔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부정한 것도 생길 수 있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 기회는 매일 와요. 매 순간 와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학교를 처음에 입학할 때, 제가 학교를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혼을 하기 전에 제가 주부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려면은 뭔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리라는 분야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였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전혀 이런 인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미국 친구도 없고, 그래서 영어가 별로 늘지도 않고 항상 두렵고, 들리긴 좀 들리는데 말을 하려면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할 때 인터뷰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 제 질문은 내 영어로 괜찮냐고,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계속 되물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클래스가 Food Science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가 Nutrition. 저는 이제 이게 요리 학교니까 요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카데믹 클래스가 많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진짜 폭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책을 딱 받아들고, 너무 두꺼운 책들이었고, 많은 용어들은 내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다음날 할 거를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제 연필로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학교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한심하죠. 무슨 말 하는지 대충은 좀 알긴 알겠는데, 이게 그냥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그 시험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의 시험이 있고, 또 마지막에 논문도 써야 되고,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를 다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를 해요. 한 2, 3분 정도씩이요. 최소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겁도 많이 먹었고 유일한 동양인이고 동양인 여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마이너로 정말 여자에다가 외국인이라는 그 단점이 참 많아요. 외국에 살면서. 거기다 영어까지 또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벼랑 끝에 선 그런 기분으로 내가 여기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내가 홀로 서기도 못하고 평생 허울뿐인 이 연예인이라는 그 연예인이었다는 그거의 어떤 사람들의 그 이미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환상만 갖고 나는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또 거기서 또 튜터를 해주시는 분들, 좀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지도도 받고 또 시험 보는 거, 뭐 논문 쓸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문법도 조금 교정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점점점 요리 클래스들, 이제 실기 클래스들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재미를 붙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손재주와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 부족한, 미국인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이제 계속 배우는 과정이고 영어도 그렇고 힘들었지만 제가 첫 번째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기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학교에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그리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자기 직업을 바꿨던 30대 초반 정도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제가 훨씬 교수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갭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나. 벌써 내가 졸업해서 나가면 이 친구들은 20대 초반인데 나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고 이 갭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에 너무너무 많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짧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모든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원봉사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무보수죠. 그런 거는 돈을 안 주죠. 돈 안 주고 가서 진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모든 일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시스템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제 멘토인 셰프가 있는데 그 앤드류 셰프가 저를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작업들 많이 도와드리고 하다가 제가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아틀란타의 미국의 ACF라고 American Chef Federation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요리 협회죠. 그 전국 요리 협회였는데 굉장히 덥네요. 그 요리 협회에서 매년 대회를 해요. 그 중에서 요리 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요리하고 생선 요리, 육류 요리, 디저트 이렇게 4코스를 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요리 팀에 저를 오디션을 보기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미 거기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던 친구들은 잠정적으로 이미 확정된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제 좀 어리버리한 학생들이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3개월 동안 배운 과정이 너무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실습 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주차장에서 만나서 교수님이 저한테 고기를 생선하고 닭고기를 절단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모르니까 이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당일날 주차장에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했을 만큼 저는 정말 백지 상태였어요. 그냥 의욕만 있었던 학생이죠. 근데 정말 자신이 없어서 자신도 없었고 그 전날도 그 교수님이 하는 어떤 행사에 밤 11시까지 도와주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리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님 얼굴 보고 제가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왜 뽑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하면서 3개월 입학한 그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4시간을 잔 적이 없어요. 일요일도 없었고요. 왜냐면 일요일은 단체 연습을 항상 하니까. 그리고 학교는 다른 애들은 원어민이니까 한 시간 걸릴 거 나는 3배는 해야 하니까 밤에 1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다시 책을 한 번 더 보고 7시 첫 클래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로 클래스가 마치면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실습실을 하나 빌려서 대회 과정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것들이지만 야채, 써는 그런 것들도 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이 모든 물집도 처음엔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굳은살로 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늘 하신 얘기가 이제 근육이 그걸 쓰는 근육, 토네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근육이 완전히 잡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루에 저한테 내주신 숙제가 세 더진이니까 36개를 매일매일 깎아서 물에 담아서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 교수님이 코치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너무 짜증나고 정말 되게 운적도 많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조지아 주에서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회를 거쳐서 동남부 대회에서 또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뽑혀서 모든 그걸 나눠요. 미국 전체주를 4군데로 나눠서 거기서 뽑혀진 팀을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전국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저희 팀이 이제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가 그때 볼런티어 했던 자원봉사 했던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군인들 이라크 같은 데 전 나갈 때 이라크 전 같은 데 나갈 때요 항상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먹을 점심 샌드위치 같은 거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보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자원봉사를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기회로 왔어요. 제가 팀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훌륭한 친구들하고 일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군인같이 무장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유일한 여자였고요. 나이도 이 팀에 과연 내가 적합할까 할 정도로 20대 초반의 친구들하고 함께 오랜 과정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참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워크도 배우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편이에요. 성질을 잘 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했고요. 덥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 같은 것들은
많은 경험이 됐지만 그 중간에 식당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3개월 때 같이 동시에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제 은행 구좌에 딱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일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재미를 느꼈어요. 정말 그 금요일, 토요일이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식당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것도 사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써놓을 내 포트폴리오에 써놓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 했었던 그런 거 다 학교에서 이런 거 해주잖아요. 뭐라 그러죠? 수료증?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취직이.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참 진짜 파인 다이닝의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2번째로 또 들어간 식당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틀란타에서 한 3손가락이 꼽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고요. 그리고는 제가 호텔 세인트 브레지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저한테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왔어요. 호텔이 워낙 고급 호텔이다 보니까 귀빈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오셔서 특히 이제 어쩌다 한국에서 굉장히 VVIP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텔 측에서 먼저 그쪽에 어떤 옵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요리사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너네 한국 음식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회사에 회사에 이제 취직된 지 2번째 달에 150명 전체 직원 중에 이제 최고 직원상을 한번 받았어요. 받고 한 1년 정도 근무한 후에는 전 세계 16개 세인트 브레지스 중에서 Beyond Award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각 호텔에서 한 명씩 추천이 돼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상을 또 받게 됐어요. 너무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참 행운이 많이 따라왔는데 행운이 저절로 오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여성분들 특히 나중에 키친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힘드세요. 우리는 첫째 체력적으로 이 남자분들하고 경쟁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들과의 경쟁 사이에서 그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제가 항상 유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뭐 페이스트리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좀 있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게 어떤 우리 직업의 이런 특수성이겠죠. 아무래도 그 체력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이 그 회사에서 많이 일을 배우면서 한 가지 제가 조금씩 어떤 한계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표는 최고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의 최고 주방장이 제 그 5년 계획의 하나였는데 그거는 참 헛꿈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세종대학이 이 요리나 호텔 경영이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최고 학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졸업을 하면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학교를 나왔으면 졸업해서 어디 주방장 자리 아니면 매니저 자리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현실은 이력서, 화려한 이력서가 별로 통하는 그런 이 분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어디에서 일했을 때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자원봉사를 갔을 때 어떤 셰프를 만났는데 그 셰프가 나를 너무 괜찮게 봐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많이 성공해 있는 그런 셰프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런 분들은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요리대학교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눈에는 이 졸업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하는지 벌써 이 프로들은 우리가 돈만 깔고 내 칼을 어디다가 셋업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학에 있는 동안에 그냥 졸업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큰 코 다치세요. 저는 처음에 르코든부도 졸업했을 때 저도 졸업하면 바로 뭐 스셰프 정도로는 취직이 될 줄 알았어요. 시간당 10불에 시작을 해요. 그거는 어디를 가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아틀란타 지역은 뭐 뉴욕이나 LA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 시간당 수당이 낮지만 대신 그쪽은 굉장히 그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빨리 숙련된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졸업했을 때 지금 이 학교뿐 아니라 엄청난 지금 학생들 졸업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졸업한 후에 뭐 CIA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그 레스토랑들에서 일할 때 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CIA나 이런 데서 뭐 르콜든블루드, 뭐 샌프란시스코 졸업한 그런 친구들 계속 와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뭐. 계속 저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요리사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야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분야에서 실습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무장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주방에 지금도 제가 오너 셰프로 있지만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제 모두가 바뀌어요. 마치 내 몸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성이 바뀐다고 할까요? 전투에 나가는 그런 기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시에 시작한다면 10시부터 끝나는 8시까지 그 스위치를 안 꺼요. 엄청난 집중을 해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악플이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참 살아남기가 힘든 분야예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식당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제 식당은 아틀란타에서도 조금 후진 동네에 좀 굉장히 후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를 얘기하면 될까요?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마트인데 이름도 없는 굉장히 오래된 1950년대 그 건물에 단층 건물에 구석에 한 20평 정도 되는 그 전에 멕시코 식당이어서 3번이나 망하고 2번 불이 난 그 자리에 처음에는 1200불 한국 돈으로
처음으로 120만 원에 세를 내고요. 지금은 좀 장사가 잘 된다고 160만 원으로 올렸어요, 주인이. 그 자리를 처음에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한계를 느꼈을 때 내가 항상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내가 비욘 어워드를 받아도 나는 시간이 급한 사람인데 내가 20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급한데 내가 이까지 올라가려면 내 이름을 가진 내 식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 최고 셰프님 그 밑에 가려지니까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통장에 200만 원이 늘었겠어요? 안 늘었겠어요? 일하면서. 없죠. 생활비. 저는 룸메이트랑 있었어요. 한 달에 600불을 냈어야 됐어요. 한 달에. 600불을 주고 내가 받는 월급은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미국은. 그 세금을 다 내고 나면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한 달에 버는데 거기서 60만 원을 이제 룸메이트한테 세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해야죠. 또 차는 왜 자꾸 망가지는지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생겨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근데 이건 한 가지 이런데 제가 식당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 악발이었냐면 소변을 참았어요. 화장실 자주 들락달락 거리는 게 보기 싫을까봐 우리 상사들한테. 그래서 물을 안 마셨어요. 근데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염 걸리고 신장결석 생기고 그러잖아요. 응급실을 2번을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정말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고요. 건강 절대 버리지 말고 일하시고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제 일생의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가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굉장히 저는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보기에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꽃단장하면서 자랐을 것 같고 손에 물 안 묻혔을 것 같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연예인 된 것도 참 기적처럼 됐어요. 연예인 하는 동안 돈은 못 벌었어요. 참 굉장히 열악한 그런 연예계 시스템에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집안은 제 동생이나 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다들 계약도 자기가 벌어서 갔고 누구의 도움 없이 부모님 도움 없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이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제 남동생이 본인도 사업을 하면 항상 돈이 많게요? 없게요? 없죠. 빚이 많죠. 그 친구가 저한테 누나, 내가 누나한테 돈을 이렇게 딱 줄 수는 없는데 크레딧 카드로 한 달에 요만큼씩은 쓸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그래도 신용은 잘 쌓아놔서 쓸 수 있어 한 돈이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으로 한국에서는 담배가게도 못 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막막했는데 제가 그 멕시코 식당 자리를 우연히 같이 호텔에서 일하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 자리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동네에 뭐가 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들어다 보니까 뭐 주방기구도 다 있고 식탁도 있고 뭐 다 있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가 가난하게 자랐지만 굉장히 럭셔리한 걸 좋아했어요. 그래도 연예인 물을 먹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가 참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너무 정말 금방 쥐나올 것 같은 그런 그 가게가 불이 많이 났고 또 뭔가 문제가 많아서 거의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중간에
비워야 됐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막 나초칩이랑 이런 거 튀겨다 마른 것까지 그대로 6개월 동안 바깥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서 썩는 냄새가 아니라 흙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가게를 이제 보고 제가 한 달에 세가 얼마냐고 하니까 120만 원이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2,500만 원으로 뭘 할까 처음에는 일단 가게는 먼저 계약을 해놓고 햄버거를 할까? 그때는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스타급 셰프들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본인들이 패스트푸드로 조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골메 그 패스트푸드로 돈을 벌자는 어떤 자기가 파인다이닝에서도 일해보고 다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행이 돼서 그런 셰프들이 진짜 패스트푸드지만 참 맛있게 특이하게 어떤 뭐 햄버거에는 뭐 프라그라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제 지금 현재 제 약혼자 셰프가 있는데 둘이서 햄버거를 할까? 그러니까 저랑 그 친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남들이랑 비슷하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할까?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작은 돈으로 우리가 고급 식당은 절대로 못 차리니까 그럼 뭘 해볼까?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한테 늘 얘기한 게 첫 번째 오픈하는 식당은 무조건 돈이 되는 식당을 하라고 저한테. 이 친구는 경험이, 나이는 어렸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친구였어요. 모든 뭐 지금 여기 한국에서 내놓으라면 다 아는 그런 큰 프랜차이즈 식당들, 뭐 아웃백이라든지 무슨 애플비라든지 뭐 여러 식당들에서 매니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는 걸 이미 맛을 본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리츠칼튼 출신인데 파인다인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리츠칼튼에서 또 트레이너로 전체 리츠칼튼에서 그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바베큐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파인다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르콜드블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나는 세종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수준의 걸 할 거야 하는 거를 깨셔야 돼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눈에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음식만 음식이 아닙니다. 토종 음식,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허접한 것 같은 국밥 한 그릇도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아마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바베큐를 저한테 제시했을 때 제가 호웃음을 쳤죠. 내가 그래도 르콜든블루 나왔고 5성급 호텔에서 내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상도 받고 최고 직원이었는데 무슨 바베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베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음식이 바베큐고 그 바베큐 웹 있죠? 뜯어먹는 거.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비를 좋아해요. 그랬지만 사실 거꾸로 말하면 숯불갈비 장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러면 네가 먼저 시작해라. 내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도와줄게. 로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고기 그 훈제하는 그 기계는 사놓고 그리고 목수를 사다가 앞에가 굉장히 작아요. 저희 식당은 중간에 한 요런 테이블에 6명이 앉고요. 그 다음에 창을 이렇게 돌아서 7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테리어는 그렇게 크게 꾸밀 건 없죠. 기존에 있었던 바닥이나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제가 호텔에서 근무하고 끝나면 가게에 와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모든 가게에 있는 페인트는 제가 다 칠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까지 하고 왔으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목수가 또 어시스턴트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고, 모든 소품이나 이런 것도 다 가서 직접 사가지고 오고, 전혀 프로페셔널의 도움을 안 받고 그 가게를 꾸몄어요. 완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죠. 그 앞에 있는 쿨러에 음료수, 그 코카콜라 이런 거, 그 음료수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음료수를 못 채우고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앞에 한 줄씩만 놨어요. 뒤에는 다 비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했던 게 오픈하고 3일 만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 평론가면서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어떻게 입소문이 아니라 아마 누구한테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이 친구가 와서 음식을 먹고 갔는데 저는 그때 호텔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호텔에서 제가 가게 오픈하고 한 3개월까지는 호텔에 일했으니까요. 저는 그 블로거가 올린 그 후기가 그렇게 큰 힘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제 세대가 세대인 만큼 별로 이렇게 그런 인터넷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되게 맛있었다 해서 오는 것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블로거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오픈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썼다가 참 중요하더라고 이분들한테는. 그 Yelp라는 거 한국에도 있나요? Yelp라는 게 있어요. Y-E-L-P Yelp.com에 들어가면 어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실 때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식당을 찾아요. 한국 식당, 미국 어떤 햄버거 식당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1위부터 쫙 나와요. 그 후기에 그 별 숫자 받은 걸로 평점을 받아서 1위부터 모든 정보가 나와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을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무료 정보고 그 정보가 많은 블로거들, 음식 미식가들이 그 후기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으로 정말 지금까지 제 경영의 철칙 중에 절대 깨지 않는 게 광고비 안 쓰는 거, 1센트도 안 써요, 광고비는. 그리고 쿠폰 발행 안 하는 거, 디스카운트 안 해주는 거. 가족만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저희 가게는. 그렇게 해서 그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옐프에도 굉장히 좋은 그 순위를 받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중에서 아틀란타에서 평론가 중에 정말 대가라고 하는 존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고 참 감사한 거는 그분이 굉장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한국적인 어떤 그런 맛이 가미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분이 왔어요. 와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평론하고 신문에 어떤 음식에 대한 칼럼이 나간다든지 그럴 때 예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지금 그 사진 작가를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큰 기사를 써줬어요. 뭔가 특별한 맛이다, 특별한 도전이다 해서 그 큰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게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0평도 안 되는 가게에, 그리고 렌트비가 120만 원 가게에서 얼마의 수익을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루 200만 원만 팔면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늘 저는 꿈을 굉장히 크게 꾸는데 그 가게에 막 정말 쥐나올 것 같은 그 가게에서는 그것밖에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제가 오기 전 달까지 한 달에 2억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작은 가게들은요,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작기 때문에 손님이 한 10명만 들어와도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이 집은 되게 맛있나 보다. 한 20명만 가게에 와도 줄이 저절로 서져요. 그러면 와서 이 집 맛있나 보다. 지금은 줄을 주차장 반 넘어서까지 줄을 서요. 그걸 몇 시간 동안 그 줄이 끊기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했는데 돈도 벌었는데 확장 안 하냐고, 오면 너무 불편하다, 주차도 못한다, 자리 앉을 자리도 없다, 굉장히 불평을 많이. 저희는 음식 불평은 없는데 그 주차와 앉을 자리 없는 거에 대한 그 불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 매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삐까뻔쩍한 그런 식당들만 범람하는 이 미국의 그 음식 시장에 작지만 개성 있는 식당으로 남고 싶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제가 식당에 가 있으면 하루 종일 명함을 받아요. 하루에 한 10장은 받아요. 투자자서부터, 투자 컨설턴트부터, 아니면 한국 분들, 미국 사람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업하자고. 돈을 다 낼 테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자. 얼마 몇 대 몇을 나누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돈을 보는 거죠. 저는 그걸 안 봐요. 저는 음식 장사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메뉴 개발팀도 있고 뭐 각 지점마다 매니저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내가 정성 들인 만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가게도 다른 그 가게들처럼 개성 없이 그냥 자리는 넓고 앉기는 편하고 주차하기는 좋은, 그렇지만 개성이 없는 그런 식당이 되니까 저는 항상 거절을 하고 있어요. 이 식당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첫 번째 깨친 거는 그 르콜든 블루의 한 상을 깼고요. 내가 파인다인에서 성공하는 셰프만이 멋진 셰프라는 그 한 상을 깼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구의 모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부족한 거는 한 팔아서 남으면 그걸로 채우세요. 빚내지 마시고요. 뭐 이 중에는 정말 뭐 부모님 돈 많으셔서 졸업하면 식당 하나 차려줄게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괜히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원수 주시지 마시고요. 이 창업 성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버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식당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빙하는 것부터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키친에서 하는 것까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세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경험이고 또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리더가 모르는데 그냥 와서 매일 매상 체크해서 돈만 챙겨가는 그런 오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리사들의 그 곤조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졸업하시면 곤조 부리는 셰프 안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셰프라는 직업이 요즘에 너무 TV에서 좀 미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TV 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 셰프들을 연예인들처럼 많이 키워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학생들이 그 환상이 있었어요. 유명한 뭐 TV에 나오는 셰프가 되고 싶다. 최고 주방장이 되고 싶다. 근데 가장 많은 꿈 중에 하나가 오너 셰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너 셰프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오너 셰프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오너 셰프가 되고 나서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염색을 했지만요. 오너 셰프를 해야 될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 개념의 셰프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거 진로를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밑에서 좀 일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내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빨리 내가 뭔가 이걸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셰프님들하고 그런 데서 굉장히 장기 근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성격을 보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차분하고 욕도 잘 안 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늘 차분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나중에 큰 셰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그 장기 근무가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사실 반복하게 돼요. 특히 호텔이나 그런 뭐 컨벤션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셰프들은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좀 끼가 많은 편이라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면 이 끼가 안 풀려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창업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내 마음대로가 아무 준비 없이 체계 없이 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돼요. 인생이 말도 안 되게 돼요. 그 창업하시기 전에 본인이 일단 진로를 결정을 했으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하는 호텔 같은 데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다. 내 성격이 그런 성격에 맞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쪽에 특히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인력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학이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인원수를 충당하려고요.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는지 다 커넥션이 있는지 정보를 알아서 그런 데 자꾸 봉사를 나가세요. 돈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벌써 시스템을 좀 배우게 되죠. 맛을 보는 거죠. 그 일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왕이면 거기서 또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 좌 필요하니? 그리고 그 셰프들하고 커넥션이 생겨요. 그러면 참
들어가기 힘든데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거는 내가 뭐 돈 있고 빽 있어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내 노력으로 그만큼 우리 셰프 잡은 자기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실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정말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눈에 띄죠. 그리고 오너 셰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식당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 뭐 아주 고급 식당에서 다들 일하고 싶죠, 당연히. 뭐 여기 롯데호텔 제가 좀 전에 미팅 다녀왔지만 거기에 그 뭐 피에르 가니에 같은 그런 식당에서 누구나 일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기회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창업을 할 때 그래도 나는 정말 파인다인 아니면 난 절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직업을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 앞에서 돌아가는 것도 어디에 캐시어를 보는 그 계산하는 그런 거 자리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경험을 하세요. 어디든지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그 환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환상만은 아니에요. 스타 셰프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인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스타 셰프 미국의 스타 셰프들 중에서 참 별로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개인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들, 말을 아주 재밌게 한다든지 그런 거에 어떤 연예인적인 그런 끼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쪽도 열심히 또 타시고요. 기회는 어디든지 매일매일 있어요. 지금 처음에 제가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 조그만 양파 있잖아요. 샬롯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맨돌린에다가 아주 얇게 이제 썰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감자가루,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를 많이 써요. 그거를 이제 묻혀서 투투투투 털은 다음에 그거를 그 튀김기에다가 탁 해서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니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저한테 시켰는데 그 조그만 게 굉장히 매워요. 제가 눈이 좀 약해서 눈물이 많이 나요. 그거를 하면서 진짜 내가 이거 양파 깔라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딱 바꾸고 내가 이거 제일 예쁘게 만들 거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맨돌린에서 깎아낼 때부터 자꾸 끊어지고 이 힘을 잘못 주면 끊어지고 동그랗게 탁탁탁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옥수수 가루를 묻혀서 그게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타고 색깔이 이렇게 좀 누렇게 되고 이걸 적절하게 또 적절한 온도에 하면은 참 노르스름하게 바삭하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잘못하면 색깔이 우중충한 그 밤색이 되면서 먹어보면 쓰고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런 욕심이 났어요. 그거를 딱 했는데 우리 셰프님이 되게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임무가 주어졌어요. 제가 그걸 잘 못했으면 그것만 계속 오래 할게요, 안 할게요? 오래 했을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은 그것만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오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주어진 지금 아주 하찮은 일인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4년째 공부했는데 하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오너 셰프들 진짜 국밥집 주인 아줌마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땀 흘리는 거는
그 음식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셰프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고 아주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보면 성격도 정말 괴팍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도마를 어떻게 딱 셋업해서 칼이랑 어떻게 딱 놓고 에이프런 어떻게 딱 둘러서 하는 그 자세만 봐도 얘가 싹수가 있다 없다를 바로 파악하시는 분들이에요.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에 절대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참 재미없죠? 지루하게 들리시죠? 아까 그 대화 중에 아까 제가 교수님 아까 그 명장님 롯데호텔 명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병헌 명장님. 예, 그분하고 미팅을 했어요.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뭐 국가에서 엄청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이 스텝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맥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 그거는 딱 4년, 5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은 미국 식당들에서 그 유명한 뭐 파인다이너스라는 유명한 셰프들이 김치를 많이 써요. 그리고 고추장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요. 뭐 일본 재료는 그동안에 뭐 미소 된장이라든지 뭐 우리는 유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유주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그런 재료는 굉장히 고급 재료로 생각하고 특이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많이 써왔어요. 근데 현재 지금 트렌드는 한국의 재료가 좀 뜨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요리사다 보니까 식당을 많이 다녀요. 저는 그게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 가서 음식들을 많이 먹어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요. 먹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남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공부도 되고. 근데 그 김치나 그런 한국 재료들을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비싸게 받는 식당에서 굉장히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몰라서 그래요. 맛을. 거꾸로 우리가 퓨전 음식을 제가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어떤 지방에 어떤 일이 있어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봤는데 거기 휴게소에 있는 음식 거기 그 코너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자에 그 마요네즈를 올려놓은 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저랑 같이 촬영 왔던 프랑스 셰프랑 미국 셰프랑 같이 그걸 보고 우악 했어요. 그거는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음식에 대한 이해 없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음식을 서양 음식을 배우는 게 한계가 있죠. 한국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곳에서 또 한국인의 입에 맞는 양식을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한국인의 입에 맞는 양식 요리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맛을 제대로 된 맛을 배우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빠진 거, 그건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꽤 이민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1999년부터 살았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지금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미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는 한국에 나오면 제가 문화적인 차이를 느껴요. 내가 조금 떨어지는구나. 한국에 오면 항상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는 게 왜 머리가 그렇게 까마냐. 다 갈색으로 염색하는데. 그거랑 왜 화장이 그렇게 옅으냐. 화장 좀 더 해라. 옷이 왜 그렇게 촌스럽냐. 미국에 있는 옷이 이 이상은 없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편리한 걸 위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진짜 세련되게 멋있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나보고 이쁘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머리가 까만 것도 머리가 까매서 예쁘다고 동양 여자니까 까매서 예쁘다고 하니까 나는 그대로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김을 얹어놓은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차이예요. 음식에 한식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뭐 데이비 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지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셰프라든지 뭐 모모푸쿠 하시는 그분 데이비 창이시고 그 몇 분 그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코리 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공통점은 그분들이 2세라는 거예요.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분들은 음식도 미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한식은 특식처럼 먹고 자랐고요. 부모님이 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바나나예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영어는 당연히 원어민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뭐 가서 먹어보면은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런 식당들 가서 먹어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환상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알아요. 맛으로 알든지 프레젠테이션으로 알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친구 셰프가 어제 그 인사동에서 막걸리를 이제 혼자 배낭을 메고 이제 미국인 셰프인데 가서 어디 막걸리를 먹고 왔더라고요. 술이 취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뭘 먹었냐 그랬더니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에 유자 그 향이 가미된 막걸리를 먹고 오징어를 그 부드러운 오징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가 아니고 그냥 생오징어를 그 석쇠에다 구워서 땅콩 소스를 찍어 먹는 메뉴를 먹고 와서는 막 흥분이 돼서 왔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는 한국적인 발상이 나오죠. 근데 그 친구는 땅콩에서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조지 아틀란타 그가 주 도시로 있는 그 주가 조지아 주예요. 조지아는 3대 그 특산물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거 하면 조지아라고 생각하는 게 복숭아, 호두, 땅콩이에요. 이 미국 친구는 거기서 땅콩 소스가 오징어는 잘 모르겠지만 땅콩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땅콩이 익숙하니까.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이런 소스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워낙 자기네들이 즐겨 먹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든 음식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음식들이 바베큐 음식이지만 미국식 바베큐 음식의 한국적인 맛을 가미를 했지만 저는 거기서 그 어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고기를 재울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고추장을 발라요. 소고기를 할 때는 된장을 발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 위에 또 미국 그 전통 시즈닝을 또 뿌리죠. 그러면 그 맛을 봤을 때 그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근데 잡냄새도 잡고 뭔가 좀 매콤한 맛은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약간 그런 맛도 나고 내가 먹어왔던 거랑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색다르고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 우리는 여기서 뭐 소고기 요리할 때, 뭐 아니면 돼지고기를 삶을 때, 뭐 된장을 푼다든지, 뭐 생강 같은 거 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미국 바베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소금, 후추 뿌려서 그냥 스모커에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국적인 맛을 가미를 했는데 그게 오버파워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오버파워 하려면, 한국 맛으로 오버파워 하려면 그냥 한국 음식을 해라. 괜히 정체성 없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맛을 하지 마시고요. 그 성공하는 그런 식당들에 가보면 모든 메뉴가 다 퓨전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거기에 한두 가지가 뭐 불고기를 이용한 뭐 조그만 슬라이더, 그 조그만 햄버거 같은 그런 거, 그래서 단지 같은 미슐린 스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메뉴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또 두부김치 그런 것도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걸로 해서 또 깊은 또 인상을 줬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고추장을 많이 저는 이용하는데, 제가 만드는 그 김치 콜슬로우가 있어요. 돼지고기, 그 바베큐를 먹을 때 미국 사람들이 콜슬로우라고 양배추 그냥 이렇게 썰어서 마요네즈랑 뭐 식초랑 설탕이랑 이렇게 버무리는, 그게 그냥 어디 가나 어느 바베큐 집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거는 기본 메뉴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김치 양념으로 묻혔어요. 전통적인 것도 있고 또 김치 양념으로 묻힌 것도 있고, 김치 양념으로 묻힌 게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개운하게 하는 게, 고기 먹다 마요네즈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걸 먹었을 때 이게 더 좋아지는 맛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섞는다고 해서 그 맛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영어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세요. 혹시 이 중에서 정말 내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싶다, 세계적인 셰프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냥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어 교육 너무나 많이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해외로 진출하세요. 정말 보내드리고 싶은 게 해외로 많이 취직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정말 인기 있는 셰프들이 되세요. 그게 한식의 세계화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들의 음식을 이해해서 충분히 이해한 데다가 한국 재료를 가미해서 만들어낸 그 음식들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마요네즈 섞었다고 미국식 퓨전이, 한국 음식이 미국식 퓨전 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크푸드가 돼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대충 아까 그 에어룸 소자본 투자한 거 기억하시고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세요. 돈은요, 따라와요.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은 딱 벌리기 시작하니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돈을 쫓지 마세요. 실력을 많이 키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문을처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가질 때, 저는 어떤 좀 비주얼적인 그런 꿈을 꿔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최고 주방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자꾸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멋진 셰프복을 입고, 그것도 기간을 딱 정하죠.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돼 있겠다는 그런 비주얼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상상만 하면은 개꿈되죠. 내가 어느 정도 꿈이 정해졌으면 그 꿈으로 가기 위한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교수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으시고요. 그분들이 이미 가보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많은 실수 없이, 실수하면 그것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은 실수 없이 빨리 가고 싶으시면 많은 연습하시고 인맥도 쌓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참 투자자를 조심하세요. 투자자는요, 투자자를 원하시면요, 파트너 셰프를 찾으세요. 창업을 하실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 셰프를 찾으세요. 그게 가장 큰 투자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힘보다는 두 사람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로 내가 일하다 보면 정말 쓰러지게 아플 때가 많을 때, 그럴 때 서로 커버도 해주고 힘도 되고. 돈만 있는 분들은요, 돈만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투자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빚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될 수, 그러니까 사채업자처럼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 땀을 흘리는 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 정말 몇 개 팔아서 이거 얼마나 남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겉에 것만 보고 줄 많이 샀네? 이것만 보고 내가 투자할게 해서 제대로 결과 안 나면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셰프는 언제나 체인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널린 게 셰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게가 내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오너 셰프라는 타이틀을 주지만 결국 오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거, 처음부터 멋진 식당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작은 식당들에서부터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런 소자본 창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한 7월 말이나 8월경에 오픈할 새 식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디어 빼지 마시고요.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참 관심을 짧은 이 기간 동안에 활동한 요리사 치고는 참 관심을 많이 받은 요리사예요. 미국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제가 이 에어룸에서 성공한 이후에 한국인 셰프, 여자 이지연 셰프라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에어룸 마켓을 5개, 6개, 7개, 8개 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리사로서 입지를 굳히고 싶어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전에는 미국 음식에
한국의 맛을 강의했는데 이번엔 한국 음식에 미국 음식을 강의한 식당을 오픈을 할 거예요. 역시 럭셔리한 식당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식당이고요. 지금보다는 주차가 더 많고 자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250만 원 내요, 한 달에. 그런 자리 찾기 쉬울까요? 아주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시세가 6,000불에서 8,000불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가 오면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하시면 또 다른 기회가 오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예요.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주인이 이미 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름이 좀 난 셰프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한테 이 가게를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당도 똑같이 에어룸처럼 그냥 내 주머니에서 있는 돈만 갖고 할 거예요. 돈 안 빌릴 거고. 처음엔 좀 허접할 거예요. 대충 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그래서 뭐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그 너무 훌륭한 그 디자이너가 해줬어요. 이렇게 사진하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돈이 없어요. 그 정도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적은 돈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이번에도 한번 신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늘 저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전설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죠, 당연히. 누구나처럼. 그렇지만 전 전설이 되고 싶어요. 지금 아틀란타에서 나름대로 정말 키도 조그만 한인 여성이 그것도 2세도 아니고 1세대에서 소자본으로 이렇게 1년에 25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식당의 성공 신화를 썼는데 그 이상의 전설이 되고 싶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난 척만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요. 좀 도움이 되신 시간이었으면 바랍니다.